네, 저번 시간에는 일단은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이렇게까지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치료사 중심 접근법이 널리 사용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 바로 뭐냐면, 이제 국내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부터. 치료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극과 모방을 통해서 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언어 치료죠. 이러한 전통적인 언어 치료와 아동의 관심과 주도성을 따라가면서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확장하는 아동 중심 접근의 직접 비교하는 국내 연구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죠. 바로 2018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 3세에서 5세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세 군으로 나눈 거예요. 아동 중심 언어 치료 하나, 치료사 중심 언어 치료 하나, 세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각 6명씩 18명을 총 비교한 거예요. 6, 38. 그래서 주 2회 언어 치료 했고요. 16회기니까 이제 주 2회씩이죠. 주 2회씩 16회기입니다. 네, 그래서 2달 정도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중재 후에 아동 중심 집단과 치료자 중심 집단, 이제 결과 어떻게 됐냐면, 모두 어휘량과 의사소통 의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증가했어요. 두 집단 모두. 그러나 아동 중심 놀이 언어 치료 집단에서는 어휘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고요. 증가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도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주관적 진술, 감정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에 치료자 중심 집단에서는 상대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이 더 많이 증가했다. 당연한 것이죠. 과제의 자극, 반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사 중심 집단에서는 당연히 어떤 상대에 대한 치료사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더 많이 증가했겠죠. 또한 심리적인 능동성도 중요한데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동 중심 집단에서 향상이 되었으나 치료자 중심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죠, 이거. 두 집단 모두 언어를 일단은 증가시키긴 했어요. 증가시키긴 했지만 그 언어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치료사의 질문과 요구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과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심리적 능동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 어떤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경험과 생각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한 것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바로 아동 중심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 하나만을 근거로는 근데 아동 중심 접근법이 예를 들어서 치료사 중심 접근법보다 우월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뭐 집단 수가 6명이기도 하고 매우 작은 규모고요. 연구 대상 역시 ASD, 즉 자폐 아동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아동 중심 중재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SD 아동을 대상으로 두 번째 논문을 살펴보자면 두 접근의 성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국내 논문이 있어요. 국내 논문을 보면 2019년도에 2에서 4세의 이제 자폐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이제 플로타임이 뭐냐면 대표적인 아동 중심 접근 치료 방법이에요. 중재 방법. 플로타임 중재군 8명과 그다음에 ABA 8명을 각각 구성해서 이번에는 이제 ABA와 플로타임의 치료 기법을 비교한 거죠. 3개월 동안 했어요. 주 2회 총 24회기의 중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플로타임 집단은 ABA 집단과 비교했을 때 표현 언어, 그 다음에 정서 발달, 그 다음에 카스 변화, 카스라는 것은 자폐 척도입니다. 자폐 척도.
변화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어요. ABA 집단보다. 즉, 하지만 수용 언어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 역시 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요. 16명에도 불구하고, 중재 기간도, 3개월로 짧죠, 굉장히. 따라서 플로어타임이 ABA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일반화할 정도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쵸? 오히려 뭐 국내에서는 이러한 직접 비교 연구 자체가 일단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접근법에 비해 서로 다른 치료 철학을 충분한 규모와 장기 추적으로 직접 비교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만을 살펴보았을 때는 아동 중심 접근법이 조금 더 치료사 중심 접근법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능동성이나 표현 언어 이런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깐 살펴보자면 ABA가 바로 뭐냐? ABA는 바로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이제 그건데, 행동을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뭐냐면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행동을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행동을 분석한다. 환경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원리와 절차의 체계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의 전통에서는 관찰 가능한 것만,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유지되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철수가 피곤해서 엄마를 때렸더니 엄마가 철수 핸드폰을 가져갔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행동을 단순히 철수가 피곤해서 때렸다는 내부 상태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 철수가 때렸다 선행 사건과 행동과 결과를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ABC 분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행동을 촉발한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이 행동으로 인한 결과,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행동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후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기능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폐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ASD, 자폐 아동의 위험 행동이라든지 공격 행동이라든지 자해 행동이나 일상생활 기술, 학습 행동과 같은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 영역에서 행동 분석적 접근이 가진 어떤 인상적 가치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ABA의 효과를 논의할 때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BA라는 원리 자체의 효과, 그 다음에 특정 행동 기법의 효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당 수십 시간씩 수년간 제공되는 뭐 포괄적인 ABA 기반 조기 중재 EIBI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ABA 기반 조기 중재 효과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특히 AB의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진 이제 조기 집중 행동 중재는 EIBI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린 자폐 아이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강도로 중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전통적인 EIBI 연구에서는 이제 주당 보통 약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높은 강도의 이제 중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현재 치료센터 국내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제 ABA는 주 1, 2회밖에 하지도 않고요. 회기당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ABA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것과 연구에서 평가된 주당 수십 시간의 EIBI를 과연 동일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중재 원리는 일부 공유할 수는 있겠지만, 강도라든지 기간, 치료사의 수준, 훈련 수준, 부모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프로그램 충실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은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그대로 서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은가예요.
이것과 관련된 메타 분석 논문이 있어요. 2018년도에 어린 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EIBI와 일반적인 그 치료를 받은 연구를 비교한 연구를 검토를 했는데, 포함된 연구가 총 5편이에요. 대상자 수는 219명이었고요. 그중 이제 무작위 대조 실험은 1편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무작위 비교 연구였어요.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일부 적응 행동이라든지 아이의 지능이라든지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했지만 전반적인 이 연구 근거의 질은 굉장히 낮았다. 이후에 2021년도에 10개 연구를 확보한 491명의 개별 참여자 자료를 모아 EIBI와 일반 치료와 절충적 치료를 서로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 규모는 어느 정도 커졌지만 연구 설계에 편향도 있었고 장기 자료 부족 때문에 효과 크기 그리고 어떤 아동에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를 명확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2023년에 메타 분석 보면 11개의 연구 메타 분석했고요. 총 632명의 대상자를 봤을 때 ABA 기반 중재는 일반 치료, 감통, 언어 등등의 일반 치료에 비해서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서는 중간 정도의 이점을 나타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라든지 자폐 특성의 중증도, 자폐 중증도가 좋아진다는 거라, 그 정도가 자폐 자체의 그 기능이 그 아이의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라든지 부모 스트레스, 부모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일반 치료에 비해서 큰 향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언어 능력에서는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게 2023년 메타 분석 연구 결과예요. 따라서 이 현재 연구를 가지고 ABA가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반대로 뭐 ABA가 AS 자폐 아동의 언어와 전반적인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확실하게 증명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현재 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뭔가 강한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연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요. 프로젝트 AM을 통해서 이제 한 연구자가 조기 자폐 중재 연구 전체를 대규모로 재분석을 했었어요. 최근에. 그랬을 때 중재의 크기가 연구 설계, 측정 도구, 어떤 도구로 측정을 했는지, 결과의 측정자, 평가자가 치료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방법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업데이트된 메타 분석, 체계적인 문헌 고찰 252개의 연구 표본을 봤을 때 저자들은 단순히 효과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영역에서 과연 중재 효과가 있었으며 그 근거의 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치료 강도인데 24년도에 메타 분석 보면은 144개 연구 9,000명의 아동을 분석했을 때 같은 종류의 중재 안에서 그 하루 치료 시간, 총 치료 기간, 누적 치료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발달 효과가 반드시 더 커진다는 일관된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즉, 주 40시간이 주 10시간보다 반드시 더 효과적이다라는 식의 단순한 용량 반응 가정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최근에 발표된 26년도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EIBI 집단에서 적응행동과 지적기능, 자폐 특정 지표에서 평균 의미 있는 향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무작위 배정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한 편향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 최신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연구 설계가 조금 불확실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결국은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효과가 관찰되는 영역은 분명 존재하긴 해요. 그러나 그 효과가 얼마나 크고 어떤 영역에서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 효과가 조금 더 잘 나타나고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고 그 지속이 되면서 실제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일반화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제가 이제 언어치료사고 관심이 많은 분야는 언어이기 때문에 ABA에서도 언어를 다루는 접근이 있어요. ABA에서도 언어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접근이 바로 스키너의 언어행동 분석, 바로 VEB. VEB 연구 논문 볼게요. VEB는 뭐냐면 말 그대로 언어를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문법적 그 형태보다 언어를 어떤 기능으로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아이가 물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을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물을 얻기 위해서 말했다면 요구하기가 되는 것이고, 물을 보고 물이야라고 말했다는 것은 물의 이름을 말한 거기 때문에 명명하기. 어른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에코익, 따라 말하기. 학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에 뭐 축구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트라버벌, 즉 언어적 자극에 대한 언어 반응, 이렇게 언어 행동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언어를 말했는지. 즉 뭐냐면 같은 단어를 말하더라도 왜 그 말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 언어 행동으로 본다는 점은 단순히 발화 형태만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능적인 관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VB의 그 개별 요소를 사용해서 뭐 요구하기, 명명하기, 언어적 반응 등을 가르친 연구는 상당히 많았어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자폐 아동들에게 스키너라는 연구에 이제 VB를 만든 이제 연구자예요. 스키너. 이 언어 행동을 적용한 연구들은, 체계적 문화 관찰에서도 다양한 그 언어 행동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 요구하기나 명명하기를 가르치는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것과, 이게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것과 VB라는 포괄적인 언어 중재 체계가 이게 다른 언어 중재보다 언어 발달 전체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같은 주장일 수는 없는 거예요. VB 접근이 확산되면서 초기부터 행동 분석 연구자들 스스로도 포괄적인 그 언어 행동 분석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2005년도에 이 지적한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아동이 치료실에서 뭐 주세요라는 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죠. 원하는 것을 울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던 아이가 갑자기 언어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언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타인이랑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예측,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농담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조율해야 되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며,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장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히 그 목표 언어 행동이 증가했는가만이 아니라 아이가 언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더 풍부하게 조금 더 내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치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일반화, 언어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나타났는지, 부모, 형제, 또래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그것이 확장됐는지, 배운 표현을 새로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내가 스스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지, 공동주의 집중이라든지 정서적 조율,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발달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 자폐 중재 연구가 이제 ABA와 발달적 접근을 완전히 반대되는 두 진영으로 나누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실제로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는 그죠? 자연주의적 발달 행동 중재 NDBI, 이건 뭐냐면 행동학습의 원리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절충적인 방법인 거예요. 아동의 선택, 자연스러운 강화, 공동주의, 놀이, 사회적 상호작용 같은 요소들도 함께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중심 접근법과 치료사 중심 접근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NDBI 메타 분석에서도 표현 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등의 작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들이 보고되어 왔고요. WHO 역시도 현재 자폐 아동을 위한 지원에서 하나의 단일 치료법만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과 발달적 행동적 접근을 포함한 심리 사회적 중재를 제공해야 되고, 아동과 가족의 필요와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설계할 것을 현재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중요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 치료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술, 발달적 행동적 접근을 포함한 아이의 심리 사회적 중재를 같이 제공해야 되고, 아동과 가족의 필요, 그 다음에 참여, 가족이 참여하고 다 같이 무언가 중재를 함께 해가는 그러한 가족 중심 서비스를 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국의 이제 나이스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살펴보면 자폐의 핵심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놀이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 보호자, 교사와 함께 공동주의, 참여, 상호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어떤 사회적 의사소통 중재를 같이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따라서 유럽에서는 ABA가 증거 기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순화하기보다는 국가와 제도마다 권고 방식이 다르고,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한 고강도 ABA 프로그램 하나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혼합, 발달적 사회적 의사소통을 폭넓게 접근하고 권고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검토해야 할 핵심 질문은 단순히 ABA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ABA 기반 중재는 일반적인 언어 치료나 절충적 중재에 비해서 어떤 발달 영역에서 어떤 장점을 보이는지, 그 효과는 지능 검사나 특정 과제 수행뿐 아니라 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도 나타나는지, 아이가 치료사 앞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행동은 부모와 또래가 있는 실제 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주도성, 그 다음에 정서적 조절, 그 다음에 공동주의 집중, 놀이, 관계 형성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해보자면, ABA 기반 접근은 특정 행동의 어떤 특정 문제 행동에, 혹은 문제 행동을 고친다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다시 새롭게 형성한다거나, 행동의 형성, 아이가 적응하는데 어려운 기술들, 적응 기술,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학습, 이런 것에서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써야 돼요. 분명한 강점이 있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심지어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서도 유의미한 향상이 보고돼요. 그러나 이 영역들 말고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발달 영역에서 이 ABA가 다른 접근보다
다른 치료법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연구 결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연구의 규모라든지 무작위 배정 여부, 평가자의 그 이중 맹검, 눈가림, 결과 측정 방식이라든지 장기 추적, 일반화,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죠.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치료가 절대적으로 옳은가가 아니라 아이가 실제 삶 속에서 더 능동적인 의사소통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중재의 조합이 필요한가가 되어야 돼요. 특정 기술을 빠르게 가르쳐야 할 때는 직접적인 교수와 행동학습의 원리가 유용할 수 있고, 그러나 언어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을 넘어서 타인과 경험과 의미를 공유하는 능력이라면 그 기술이 실제 관계와 놀이, 정서적 교류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까지 언어 치료의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언어 치료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평가할 때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아이가 치료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실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BA, 그 다음에 VB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ABA 기반 중재가 특정 행동이나 뭐 적응 기술, 학습에는 분명한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에서는 그 효과를 조금 더 잘 봐야 된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그 구조화된 행동 중재와 자연주의적 발달한 행동 중재, 절충법을 비교하는 그런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